청와대 국민청원이 요즘 화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Fire at will, Commander.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스타워즈 6 제다이의 귀환에서 행성 파괴 무기인 데스스타가 우주선을 폭파시키는 장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에서 이 데스스타를 만들자는 의견이 25,000개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데스스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데스스타를 만드는 데는 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83만 3천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정부는 행성 파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것을 만들어도 한 명이 탄 우주선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데스스타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최근 개봉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보신 분들은 미국 정부에 라스트 제다이를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빼달라고 청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We the People이 2011년 9월에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의 소통에 목말라 있던 국민들이 많은 수의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처럼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합니다. 물론 이처럼 장난스러운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비트코인도 보이는데요. 청원 글들 중에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 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청와대 진행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 부속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정당 위주로 진행되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 의견 수렴은 정당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정당 위주의 의견 수렴은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서 시행 중인 국민청원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도입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IT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시대의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 정치 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섰고 승리해왔습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애덤 스미스의 필살기, 보이지 않는 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데이터를 시장 가격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공산주의의 중앙정부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 생산된 물건을 제대로 분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것이죠. 독재와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Thank you, my queen. How many more? There are 212 supplicants waiting, Your Grace. 212. Send the next one in. 이 드라마에서는 여왕인 데너리스 타르게리엔이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직접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행렬이 끝이 나지 않죠. 이에 비해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이 여왕의 역할을 분할해서 담당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국민은 이 중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재에 비해 국민의 의견이라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독재 정치를 이겨내고 현대의 주류 정치체제가 된 것입니다. 데이터의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의 도입과 함께 다시 한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에 따라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변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압도할지, 공산주의가 부활할지, 제3의 경제체제가 등장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이터와 그 분석 능력을 가진 체제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데이터 기술 변혁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데이터 획득과 분석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보시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치 감형 폐지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답변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청와대 역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민청원의 열기가 시들해질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들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만큼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정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할 텐데요. 이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경찰 국가라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값비싼 정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정치 성향을 알 수 있고 선거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은 자발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맞춤 동영상을 통해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검색어 추천을 통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에 관심이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페이스북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청와대보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정치와 경제를 운영할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다른 나라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사실상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글의 기술로 구글을 따라가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형 알파고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다음 체제는, 그리고 그 체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렸습니다.